오큐파이 풀뿌리로 함께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되려는 분들, 곧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에 모니터링하라고 조언하는 김수민 전 구미시 의회 의원의 지적 새겨들으십시오. 의원이 된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느냐. 방송 들으시면 압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의 아들인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의 코너도 주목됩니다. 농업을 포기하지 말라. 스마트 농업, 여기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큰 길이 있다. 이 말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구미시 의원을 지낸 김수민 시사평론가 만나겠습니다. 김평론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요 며칠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특히 저는 구미에 사니까 예. 조금 남쪽이잖아요. 예. 근데 한 번씩 서울 올라가면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아니 근데 한꺼번에 추워졌다, 한꺼번에 또 더워졌다. 요새 이렇게 기후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 계절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예. 예, 짧아서. 예, 저는 1년에 이렇게 돌아보면 4월하고 9월, 10월 요 정도 말고는 다 힘든 것 같아요. 춥거나 덥거나. 4월에 눈이 오고 4월에 에어컨을 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죠. 4월도 2월과 6월로 구성되어 있는 이상한 계절일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가을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네. 벌써 또 겨울을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그나저나 경상북도 구미하고 포항은 굉장히 먼 거리긴 하지만은 포항 지진 어떻게 보셨어요? 거리는 좀 있어요. 그래서 차이는 있었겠지만 또 친척들이 저 같은 경우는 포항 쪽에 많이 사시거든요. 네,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외가 쪽도 포항에 있고 예,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왕고모댁은 나무더미가 무너졌다라고 하고 다행히 다친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남의 일로 볼 수 없는 그런 지진이었고 저는 사실 기차 안에 있다 보니까 예. 진동을 느끼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지난해 경주에 이어서 포항까지 또 한 번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나라다. 그런 자연 환경에 있다라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두 지진, 그러니까 작년 경주, 올해 포항 지진 서로 무관하지 않죠? 네, 그렇죠. 이제 확실하게 그쪽은 지진대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연스럽게 그쪽 일대에 있는 공단이나 핵발전소 이쪽에 더 큰 관심과 또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핵발전소가 이 지진 위험지대에 20개 넘게 밀집해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핵마피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원전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느냐? 지진은 간접 원인이었을 뿐이지 그 자체로 원전을 파괴한다든지 방사능이 네. 노출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뭐 간접 원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뭐 쓰리마일이나 체르노빌 이 핵 참사들 보면은 다들 원인이 조금씩 달랐어요. 예. 그 인재인 경우도 있었고. 예. 그러면 이제 지진도 간접 원인을 창출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 말은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진 말고도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내진 설계를 해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내진 설계조차도 작동되지 않는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그런 큰 지진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것이고 예. 어쨌든 뭐 저는 사실 핵발전을 찬성하는 분들을 꼭 뭐 악이라거나 불이라고만 보지는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머리를 좀 모아줬으면 하는 것은 그 위험이 현실이 됐을 경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만에 하나라도 예. 네,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지진 때 위에 그렇게 핵발전소가 지어진 것은 실패한 역사입니다. 그렇죠. 네,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핵발전이 도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려 없이 무자비한 어떤 산업화 과정에서 지어진 것이고 예, 그런 것에 대한 성찰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겠죠. 예,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요. 일상의 현장을 파괴할 엄청난 그런 핵무기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그 핵무기를 배치하도록 만든 정치 세력에게 몰표를 주고 있으니 왜 이러는 네. 겁니까 도대체? 네, 이번 기회에 좀 그리고 뭐 또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최고위원 네. 네, 또 무슨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네. 잘 됐어요. 이번 기회에 좀 잡아가지고 네. 예, 확실하게 끌어내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포항 정도면은 사실 옛날에 뭐 그 시장의 성향은 제가 확실하게 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예. 예전에 민주당 소속 시장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네, 포항 정도면 도시 지역이고 농어촌에 비해서는 좀 다양한 여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예. 뭐 포항 지역에서도 좀 내년 지방선거 때 변화가 크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진보 성향 의원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포항 시민들이 참 그 입에다가 핵시설을 설치한 그런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예. 네, 좀 심판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그렇다면은 작년 경주 지진 때는 예. 왜 그러면 그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준엄한 하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네, 그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는 정권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는 예, 정말 류여의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소리가 나오는. 예. 네, 하여튼 내년 포항에서 자유한국당 좀 박살이 나야겠네요. 예. 우리 시사평론계의 핵발전소 우리 김수민 평론가 오늘도 만나고 있는데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이제 11월이고 내년 지방선거 일까지 한 7개월도 안 남은 상태인데요. 네. 선거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슬슬 실전으로 한번 돌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실전이라 하면 뭐 선거 준비도 준비지만 선거는 운동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막상 선거 운동을 예비 후보 등록하고 들어가 봐도 주민들 사이에서 선거 분위기가 빨리 안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게 딱 붙는 시즌이 5월 초 정도예요. 각 학교에서 운동회 네. 등등 할 때. 예, 여기서 딱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인사드리러 갈 곳이 생겼을 때. 예. 그렇죠. 인사를 평소에는 좀 작은 시설이나 작은 행사를 다니는데 이때는 거의 뭐 철이죠, 철. 그래서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좀 20대의 어떤 그 1인 가구 생활자보다는 예. 지방자치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요. 그게 현실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선거 분위기를 띄워주시면 동네가 선거 분위기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좀 쓸쓸하게 선거 분위기를 안 탄 가운데서 뻘쭘하고 부끄럽게 선거운동하는 수준이고요. 네, 뭐 지금도 미리미리 뭐 조직력 다지기 이런 거 준비를 해 두셔야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할 것은 선거 자체라기보다는 예,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전에 준비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행정사무감사예요. 지방의회에서 하는 이것은 국회로 치면은 국정감사에 해당하는 예. 또 어떤 이들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한 해 동안 차곡차곡 모아뒀던 제보라던가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헤쳐서 집행부에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뭐 그런 의회의 정례적인 일정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때 하게 돼 있는데 정례회가 보통 7월에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연말에 한 번 있어요. 1년에 예. 2번 있는데 지방의회에 따라서 7월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지역은 11월, 12월 이 정도에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12월에 하는 지역을 일단 가정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드릴 텐데 그러면 현재 현역 의원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 간단한 방법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지금 현재 현역이 아니신 분들한테는 현역인 사람들이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적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지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를 질타하고 지적을 하지만 시민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예. 의원들을 감시하고 의원들을 지적하고 선거 때 네거티브 캠페인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원들을 지켜보는 그런 것을 필히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의원들은 마음이 딴 데로 가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의회에서 마음이 떠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회의도 잘 안 들어가고 조직력을 다진다 뭐 이런 구실로 동네를 돌아다니고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상황에서 딱 그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의원들이 참석을 잘 안 했고 발언 횟수도 부진하다 이렇게 약점을 잡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예, 그 행정사무감사 그 의원들의 백태를 보면 참 심각한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보면. 예. 예, 어떤 의원은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의회 일정이 9일이고요. 9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는 7일입니다. 그러면 그 7일의 기간 동안 다 합쳐가지고 5분 동안 발언한 그런 의원도 있고요. 예, 참 근데 이 현실이 안 좋은 게 그 의원분이 저하고 같은 지역구의 의원이신데 네. 그분은 재선을 하셨어요. 그래요. 예, 그렇게 활동을 하고도. 그 김수민이가 심판받은 거네, 그럼. 뭐 그렇게 된 셈입니다. 굉장히 씁쓸하네요, 갑자기. 뭔 잘못을 했길래 심판을 받았지? 네, 참 그런 게 현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3선 이상 된 의원들은 회의를 안 들어가는 그런 고질적인 학습이 있어요. 예. 네, 뭐 마치 자신들이 초재선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뭐 그러면 회의 안 들어가고 뭐 그러면 지역구라도 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역구 조직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예. 그냥 알고 봤더니 그냥 자기 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TV로 다른 의원들이 하는 걸 지켜보는 그런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으르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나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분이나 팀에서는 좀 감시하는 활동을 미리부터 펼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그 의원이 발언을 얼마나 하느냐, 또 출석은 했느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체크하냐면 나중에 회의록이 나왔을 때는 이미 좀 늦습니다. 회의록이 빨리 올라오지 않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회의를 생중계하고 녹화된 것을 올리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예.
예, 그래서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청취가 가능하신 분은 생방송으로 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의원들이 얼마나 발언하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발언 시간이나 이런 것도 한번 재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질적으로는 어떻게 체크하냐면, 하나만한 발언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방의회는 보통 문제 제기형보다는 대안 제시형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얼핏 들으면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의회 운영 같지만 대안 제시를 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대안 제시를 할 때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파헤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있고요. 근데 문제점 파헤치는 거 없이 그냥 대안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대안 제시를 들어보면 예전에 나왔던 얘기들, 다른 의원 또 하고 자기도 말하고 공무원 또 인정하고 이런 하나만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느냐? 문제점을 파헤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료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만한 얘기로 시간을 죽이게 되는. 예전에 제가 그 새누리당 어느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를 봤었는데 20분 정도 시간을 쓰는데 문답이 별로 없어요. 공무원이랑. 예, 그래서 그 상임위원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너무 혼자 오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고.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준비를 별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은 질문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 취조하듯이 유도신문 또 해가면서 예, 공무원들을 농락해서 답변들을 얻어내는 이런 기술들을 펼치게 되는데, 야, 그 바닥 또 그런 게 있었구만. 근데 이 준비를 안 해온 사람은 오히려 질문을 던지지 않고 혼자서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참 공무원들한테 이기기 좋은 구조예요, 의회가. 예. 제가 국회를 한 번씩 이렇게 생중계나 녹화 방송을 볼 때마다 이 거꾸로 공무원한테 져가지고 말리는 의원들 보면 진짜 신기하다. 저렇게 하려고 해도 참 어려운데. 왜냐하면 질문하는 것이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질문 잘못하면은 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기 혼자 떠들고 이제 딱 가오 잡으면서 내려와야 하는데 어설프게 질문 던졌다가 개망신을 당한 그런 케이스군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 혼자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의원들이 이게 참 다선이고 의정 활동 활약이 크신 분들도 조금 자기 마음대로 안 돌아간다 싶으면 대답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답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면서. 예. 그 시간 핑계 대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간 없다고. 네,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긴 한데, 뭐 또 공무원분에 따라서 엄청나게 장광설을 늘어놓는 공무원도 있어요. 네. 그리고 참 신경 건드리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막 파헤치고 있는데,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모르쇠로 막 거의 우병우 수준의, 지방자치판 우병우 수준의 모르쇠로 일관하길래,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말씀이 장황하셔서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뚜껑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분위기 뜨거워지다가, 제가 고성을 지르고, 다른 의원들에게, 팔짱을 잡혀서,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이구, 야. 이게 참, 처음에는 좀 제가 많이 잘 참았는데, 심성이 좀 고운 편이었었는데, 의정 활동하면서 성격이 많이 버렸어요. 우리 김수민이한테 불리면 미친 개한테 불리는 건데, 아이고, 참.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또 어떤 공무원들에게는 참 합리적이고. 그래요? 대안이 있는. 무작정 뭐라고 하지 않고. 또 잘한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이런 되게 굉장히 훌륭한 의원으로 꼽히기도 했었어요. 뭐 제가 미친 개라고 이야기했지만 농담이고.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한번 가오잡을 필요가 있어요. 무시하기 딱 좋거든요. 이게 뭐 소수 정당인데다 젊은 의원이니까 뭐 대충 뭐 답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가오 잡으려고 하는 티를 내면 또 거꾸로. 그렇지. 오만하고 뭐랄까 내용 없이 의수된다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부자연스럽죠. 네, 그래서 약간 극적인 전개가 필요합니다. 문답에서도. 그래서 시작할 때 차분하게 시작해서
네, 이것저것 물어보고 마치 혼 안 낼 것처럼 예, 차분하게 물어보다가 이제 공무원에게 솔직한 답변을 이끌어내면서 예. 예,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딱 걸렸어 이러면서 이제 예, 가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많이 떠들거나 예, 이런 의원들은 준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점을, 그러니까 대안 제시는 조례를 발의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활동으로 대안 제시해서 관철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문제점을 잘 잡아내는 의원이 좋은 의원이에요.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했던 거를 몇 개 말씀을 드리면 뭐 저도 처음에는 열심히는 하는데 딱 이렇게 언론에 딱 뜰만한 이런 건수는 잘 못 잡았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한 후반기 정도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대표적인 게 공원에 그리고 녹지라든가 이런 데 치는 농약의 성분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분을 조사를 해서 대조를 해봤더니 뭐 발암 물질이라든가 또 뭐 꿀벌 폐사의 원인이 되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다거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원이나 이런 시설들은 상당히 생활 속에 있는 시설인데 예, 심지어는 생태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이런 약을 치면 되느냐 뭐 이렇게 또 폭로를 했던 그런 적도 있고요. 이러니까 또 이제 지역 언론에서 안 받았을 수가 없는 네, 그런 또 하나의 건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또 이 행정사무감사는 국정감사처럼 증인을 또 출석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의원들이 맨날 공무원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푸념을 하지만 스스로 자신들이 발휘할 수 있는 권한들을 잘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증인 출석 이 카드를 재임 기간에 쓴 적이 있었는데 예. 그게 구미시의회 사상 최초였다고 합니다. 증인을 출석시킨 것이. 예, 그때 마침 또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한 지 얼마 안 됐던 상황이라서 네, 또 좀 관심을 모았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예. 이런 증인 출석을 카드로 쓰는 의원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 또 모니터링할 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의원들이 짚지 못했던 것을 따로 조사를 해서 예, 이거는 나중에 제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또 드릴 텐데요. 예, 의원들이 짚지 못한 것을 짚어서 터트려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언론 활용하는 방법도 좀 이제 아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서 잡아내지 못한 문제를 시민이 잡아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의원들보다 더 유능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된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수준까지 갈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예.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내년 선거에서 정적이 될 현역 의원을 뭐랄까요, 네거티브 캠페인을 펼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역 의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정 활동 가능성을 유권자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뭐 어느 시기든 기존 권력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되치기를 당했군요.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신진들에게. 네. 제가 신진에게 되치기를 당하지는 않았고요. 예. 네. 좌우 같이 의정 활동했던 같은 지역구 의원들은 저 말고는 다 당선이 되시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간신히 당선이 됐고, 1등을 한 후보는, 낙선을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저보다 한 100 몇십 표 정도로 좀 아깝게 떨어지신 분이, 새누리당의 1-가번으로 좋은 기호를 받으셔서, 예, 2위 후보의 2배에 달하는 그런 득표로 당선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름의 지역의 신진, 뭐, 보수든 진보든 간에 신진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선거가 또 기억이 나는 게 2014년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는 세월호였었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권 여론이 좀 부상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야권이라도 진보정당 쪽에는 그렇게, 진보정당이나 뭐 군소, 대한정당 쪽에는 썩 좋은 호재는 안 됐어요. 표가 좀 집중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예. 그리고 새누리당 쪽도 사실 박근혜가 눈물 몇 방울 흘려가지고 역으로 결집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그때 선거는 1-가번과
2번으로 표들이 집중되는 좀 그런 경향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요. 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예. 네. 아, 그 써먹으시는 거예요? 예. 아, 네. 예. 참고로 저하고 굉장히 사이 나쁘게 싸웠던 저보고 장황하다고 했던 그 공무원분은 네. 음주 교통사고를 내셔서 불명예스럽게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드립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포항에 지진을 일으켰다. 네. 그 말씀하고도 거의 흡사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의원 활동할 때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 김수민한테 잘해줄 필요 없다. 김수민한테 맛있는 거 사줘도 안 된다. 먹기만 먹고 말 안 들어준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나 김수민이랑 척을 지면 김수민이랑 척진 사람 중에서 안 망한 사람이 없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무원도 그 사례로 꼽히고 있는 분입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 오만방자함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 김수민 의원. 네. 예. 지역구 주민들한테는 제가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김용민 PD하고 계속 싸우면서 돌아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싸웠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시사평론계에 진입하고 나서 저에게 계속 견제구를 던지시면서 네. 갈등이 지금까지 고조되어 왔던 예. 지난 1년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그래요. 만만치 않게 저한테 밑보여도 그 재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밑보이면 어떻게 될지. 서로 밑보이면. 네, 중국 고사성어에 나오는 모순. 네. 네, 예, 창과 방패인데 어느 쪽이 부러질지. 네. 만인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우린 또 월요일 뉴스 관장 녹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천지기병 업데이트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엔진 지금 다운로드.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함께하고 계신 팟캐스트는 김용민 브리핑 특별기획 오큐파이 풀뿌리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중앙정부를 만든 촛불시민이 지방정부 리모델링의 주체로서 그 힘을 키워가는 나라, 그 나라를 꿈꿉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오늘 좀 미래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새로운 산업 중에 하나로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농업이요? 네. 이름이 그럴듯하죠. 사실 예. 우리 선대인 소장의 요즘 관심사 경기도 용인시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용인은 그야말로 도농 복합 지역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농 복합 지역이고요. 이 지역이 전체 면적이 서울시만 해요. 그런데 그중에 80% 정도의 면적에 해당하는 저인구 지역이 대부분 농업 지역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만 예. 면적으로만 따져보면 농촌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예. 지금도 이제 일부 가수농사나 수박농사 또 있지만 벼농사를 짓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예. 예. 그래서 이 넓은 땅이 있는데 다른 농촌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농업 종사자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또 농촌에 남아있는 인구들은 대부분 이제 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시죠. 예. 굉장히 이제 빠르게 고령화가 또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 이제 농촌의 활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처인구의 이제 농촌 지역들도 사실 좀 예외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촌을 살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산업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스마트 농업이다. 이렇게 보고 보죠. 예. 자, 그렇다면 기존 농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손에 발에 흙 묻히고 네. 여름 떼약볕에 고생스럽게 이제 이 노동도 하고 또 농약도 뿌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지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허리 펴기도 쉽지 않고요. 네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고생하신 분들이 이제 농부병이라는 걸 앓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사실 어머니 아버님도 사실 농부병에 걸려서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지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이제 힘든 게 농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평균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평균 소득을 올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득 수준도 많이 떨어지고 예. 또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제 도시에서 제공받는 그런 학교라든지 여가시설 또 각종 영화관이라든지 서점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도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잘 누리지 못한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게 바로 이제 우리 농업이고 또 농촌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스마트 농업이라는 건 뭐냐? 농업을 첨단화합니다.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서 기본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ICT 기술이라고 하죠. 예. IT 기술과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을 정보통신 기술들을 융합해서 이걸 농사 짓는데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각종 일조량이라든지 강우량, 토지 내에 있는 수분량, 병충해는 어떤 게 있으며 또 이제 지표의 이제 온도,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아주 이제 데이터로 이제 또 센스 기술들을 이용해서 예.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그래서 가장 적절한 수확 시기를 이제 판단하고 또 작황 상태도 이제 모니터해서 아주 생산력을 급격하게 이제 높일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손발에 흙 안 묻히고요. 그러니까 아예 흙 대신에 이른바 인공 토양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각종 영양분을 이 작물이 자라기에 좋은 최적의 영양분을 이제 공급하고 햇빛을 볼 필요도 없이 LED 조명 같은 또 태양광 조명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햇빛도 없이 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또 바람 같은 것도 선풍기 같은 것들로 이렇게 불어서 그냥 인공적인 환경인데 가장 청정하면서 깨끗한 그 다음에 병충해도 이제 막아내는
그런 이제 농작물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진짜 놀라운 사례 중에 하나는요. 예. 어떤 경우에는 컨테이너 한 2개 정도에 이제 수직으로 채소를 쭉 이제 일렬로 계속 이제 이 벽을 따라서 한 칸이 다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더니 그 컨테이너 박스 한 2개 정도에서 토지 한 2,000평에 해당하는 채소 수확량이 나옵니다. 예. 어마어마한 수확량인 거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한 2개 정도에 2,000평 정도의 채소 수확량이 나온다. 놀라운 거 아닌가요? 예. 전혀 놀라운 것 같지 않은데, 영민님? 놀랄까요? 그럼 세상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인위적으로 안 놀라잖아. 예. 아니, 실제로 과학기술이 기존의 모든 그 관행과 또 질서라고 하는 것들을 뒤엎는다는 점은 뭐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당연히 그 농업도 가장 오래된 네.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네. 그 근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네. 또 이제 가늠은 해보게 되는데 말이죠. 빠져갔군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스마트 농업이 현실화되면,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도 뭐 아주 깨끗하게, 뭐 심지어는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도 정말 공장식으로 이렇게 뭐 채소라든지 과수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축사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설들에서 온도나 습도, 일주량 등을 이제 자동으로 뭐 조절하기도 하고, 또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해서 가장 수확량이 최적화되는 그런 이제 또 방법을 계속 이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스마트 농업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대략 지금 한 200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이미 형성돼 있고요. 예, 예. 국내에서도 대략 이미 한 4조 원 가까운 그런 스마트 농업 관련한 이제 좀 넓은 의미이긴 하지만 스마트 농업 관련한 그런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스마트 농업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좀 생각하게 되는 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용인의 이제 그 넓은 지역, 이게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이제 농촌 지역이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농촌 지역을 좀 생각하다 보니 이 농촌 지역을 좀 더 젊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거부가 같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스마트 농업에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꼭 뭐 용인뿐만 아니고요. 전국 각지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 농촌이 있는 지역이라면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시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이른바 스마트 농업 특화 단지 같은 걸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에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 특화 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일정한 구역별로 이제 분양을 해주는데 그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분양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와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와서 농업 스타트업식으로 한번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제 이 스타트업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50대 초중반에 그 기업에서 이제 퇴직하고 나면 보통 뭐 기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예. 기농 인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기농을 한다고 할 때는 뭐 되게 좀 낭만적인 생각들을 많이들 하죠. 그러니까 뭐 농촌에 내려가서 조금 이제 땀 좀 흘리면서 한편으로 여유롭게 이렇게 뭐 농사를 짓고 소득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농사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수도권의 인구들이 뭐 멀리 뭐 경상도, 전라도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굳이 뭐 경상도, 전라도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용인 같은데 이렇게 이제 사실 그 농촌에 넓은 들판도 있는 이런 지역에 그런 50대 이 베이비 부머 은퇴 세대들을 유치하면 사실 좀 더 이제 그 수도권에서 가깝고 그래서 많은 기농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20, 30대의 그런 젊은 팀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이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이제 협업을 통해서
또 스마트 농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예. 그래서 스마트 농업 이제 특화단지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땅을 분양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아까 뭐 컨테이너 이야기도 했지만 컨테이너 시설이든 아니면 원실 뭐 비닐하우스든 또 유리하우스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특성별로 이제 좀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제 시설 뭐 설치비라든지 건설비 또 그러니까 스마트 농장을 이제 건설하고 설치하는 그런 비용들에 관해서 이제 상당 부분 좀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하고요.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런 채소라든지 과일 같은 것들은 지역에 이 농협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협 같은 데서 이제 좀 팔기도 하고요. 로컬 푸드로서. 그렇죠. 로컬 푸드 매장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팔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그 채소나 과일들이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제대로 지으면 맛도 되게 좋고 그러면 이런 이제 싱싱한 재료들을 산지의 재료들을 바로 이제 활용한 그런 그 식당 같은 것들 특화된 식당 같은 것들을 또 운영하도록 해서 이게 바로 이제 이 농업에서 끝나지 않고 이른바 제조업과 또 레스토랑과 같은 서비스업이 이제 결합되는 진정한 의미의 6차 산업으로도 또 이제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차 산업이란 건 이제 농업 1차 산업 뭐 또 제조업인 2차 산업, 또 레스토랑 같은 서비스업인 3차 산업을 합쳐서 6차 산업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돼 있는 이제 산업으로 이제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그냥 고생한다 또는 땀 흘려서도 뭐 제대로 이렇게 소득 올리기 어렵다 이런 식의 이제 농업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그러면서도 정말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이제 농사를 짓고 또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도 올리고 또 지역의 이제 그런 소비자들하고 연결하는 그런 이제 이 농업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비용은 누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지자체가 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정부가 이미 이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미 이제 지난 정부에서부터 그런 이제 계획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 이제 계속 좀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한 뭐 시범 뭐 지역들을 이제 지정하고도 있고 그런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용인시라고 하면 그 뭐 꼭 용인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그 계획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 뭐 정부의 이제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지자체도 이제 지원을 하고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도 일정하게 이제 자신들이 뭐 투자를 하고 해서 이제 사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유망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되게 생산성 높은 부가가치 높은 그런 농산물을 생산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농업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이 벤처 투자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연계해주는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도 이제 이제 용인시도 그렇고요. 각 지자체에서 이런 이제 스타트업들 창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센터도 있고 또 창업 지원 자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금들의 상당 부분을 또 이런 쪽으로 이제 지원해줄 수도 있는 거죠. 농촌에서 몰표를 받는 자유한국당 호남 빼고요.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뭐 그동안 구상한 것은 있었는지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연히 농촌의 희생만을 강요하며 큰 나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농촌 지역 특히 이제 용인과 같은 도농 지역에서는 그 농촌의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되게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쪽 옆 동네들은 전에 뭐 거기도 뭐 이렇게 들판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도시가 들어서면서 뭐 땅값도 많이 치솟았고 또 어쨌거나 도시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누리는데 이게 농촌은 상대적으로 이제 개발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제 낙후되고 있다. 이런 이제
좀 뭐 박탈감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개발을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요구들이 사실 많이 있고 그게 이제 개발 압력으로 작용해서 그 뭐 이제 이런 지역에 뭐 출마하는 정치인들도 아 뭐 이거 개발해줄게 저거 개발해줄게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그게 제일 간단한 해법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그런 개발한다는 게 결국은 뭐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뭐 이 공장 창고 같은 것들이 들어쓴다든지.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개발 안 하니까 이제 뭐 돼지 축사 같은 것들이 들어서면서 이 농촌의 풍경을 사실은 좀 이렇게 좀 보기 좋지 않게. 미관만이 아니라 위생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돼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예. 사실 미관상으로든지 또는 뭐 이렇게 뭐 악취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촌의 나름대로 정치를 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과거의 농촌이 아니라 이 첨단 농업으로 이렇게 좀 진화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노력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한 방편으로서 이 스마트 농업을 지자체에서 많이 좀 접목을 하면 좋겠다. 시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뭐 정말 농업도 새로운 변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 뭐 또 비용 창출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 무역. 그래서 대자본에 기반한 기업농들한테 맡기고 아니야 우리는 자 농업을 사양화시키자. 이런 흐름에 그냥 우리의 농업의 운명을 전부 다 떠맡길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스마트 농업도, 이런 뭐 첨단 시설이 들어가고, 이렇게 뭐 이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는 기업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자꾸 기업농 방향으로만 움직여 가려는 흐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물론 일부는 그런 식으로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앞에서 이제 그래서 이런 걸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또 규모를 키워가는 분야도 사실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이제 농사를 지으시던 분들이 새롭게 이제 내려오시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팀을 짜서 이런 그 농업을 기존에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의 노하우와 같이 접목시켜가고 또 한편으로는 좀 IT에 대한 감각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 같이 이제 결합한다 그러면 서로 윈윈하면서 그 소득도 올릴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농촌 공동체를 좀 더 젊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른바 이제 새로 기존에 있던 그 농업인들과 또 이주해오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섞이지 못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용시 같은 환경이면 전국 최고의 스마트 농업 단지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뭐 위치가 워낙 좋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고 또 수지구나 기흥에 있는 도시민들 그 사실 많은 소비자들이 사실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한 농산물을 그 소비자들한테 또 바로 직환할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게 로컬 푸드 매장을 통해서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생산자 소비자 조합을 연결해서 이렇게 뭐 유통시킬 수 있는 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최적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거 뭐 그냥 아무나 말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농정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애정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스마트 농업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 선대인 소장 아버지가 뭐 하십니까? 저희 부모님도 사실 이제 시골에서 경북 경산에서 포도 농사를 짓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이 연로하셔서요. 사실 이제 농사 짓는 면적은 많이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뭐 한 수천 평씩 지으시다가 최근에는 1000평 미만으로 이제 줄이셨고요. 그래서 뭐 쏠거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크게 부담 안 되게 이렇게 농사를 짓는 수준으로 많이 줄이셨죠. 선대인 소장도 그러면 뭐 청소년 때는 아버지 농사 도우셨겠네. 저도 뭐 예전에 벼농사도 지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예. 그때 아버님이 이제 그 한 4,000평짜리 그 삼바철, 이제 포도 가수원으로 이제 개간을 하셨는데, 네. 그때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개간을 하다 보니, 예. 아니, 그렇죠. 이게 뭐 청석해내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나가서 청석해내고, 뭐, 그럼 주고, 물 뿌리고, 묘목 심고, 뭐 그런 걸 뭐, 여름 방학 내내 했어요. 예. 그랬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아이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방학 숙제도 못 해갔었는데 학교 갔는데 이제 이 방학 숙제 못 해갔다고 선생님한테 뺨땅이 맞으니까 진짜 되게 서럽더라고요. 우리 선수장이 뺨도 맞으셨군요. 아니 그때 어쨌거나 숙제 안 해가니까 예. 숙제 안 해왔다고 뭐 땀따기를 때렸는데 그때 정말 너무 서러웠죠. 농땡이 피우다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선수장 이 농사꾼의 아들이면서 본인 자신도 농사를 지어봤던 이력이 있는 분. 이런 분이 스마트 농업 얘기하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농업에 대한 뭔가 관념이 있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죠. 예.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네. 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선수장님,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네, 들어가세요.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100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오큐파이 풀뿌리 모든 순서 마칩니다. 공지입니다. 김어준, 주진우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다스베이다를 시작합니다. 오는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충정로 벙커원에서 첫 녹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오큐파이 풀뿌리 김용민이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